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할까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 봤는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흔히 하는 실수 뭐 이런 걸로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족과의 금전 관계를 본인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시댁이 됐든 처갓집이 됐든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혼자 결혼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서 도움을 주세요. 근데 인제 처음에 이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두 사람 잘 살라고 편하게 부담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라고 돈을 정말 말 그대로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인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면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이거는 돈을 빌려준 거다. 일단 돈을 빌려주고 너희가 좀 살 만한 처지가 되면 갚아라."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받아야 쓰겠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잘 살라고 돈을 줬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돈이 아깝죠.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충분히 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 얘기를 하다가 인제 "그게 왜 네 돈이야.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 돈이지. 왜 네가 그 돈을 다 꿀꺽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드려야 되니 재산 분할해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본인 편한 대로 인제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할 얘기하는 게 꼬이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인제 감정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끝낼 수 있는 소송을 정말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가족과의 금전 거래가 이혼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이혼 소송 중에 정말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댁에서 혹은 처갓집에서 큰 돈이 들어온 경우 이걸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인제 대부분의 경우는 증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돈을 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부부 공동 채무로 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제가 인제 여쭤봅니다. "차용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그 사이에 이자 같은 거를 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이자 입금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뭐 입금하시는 건 자유인데 입금해도 의미가 없죠. 아니 제가 이거는 애초에 빌린 돈인데 그동안 사정이 안 돼서 이자를 못 주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왜 빌린 돈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애초에 빌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그 자식 결혼할 때 그냥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에 가깝죠. 차용증도 안 썼고 이자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된 바가 없고 그러면 인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고 하려면 최소한 돈을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보면 "너희 사정 될 때 갚으면 된다."라고 물결 표시 잔뜩 적어 가지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카톡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족 사이에 뭐 그런 걸 남깁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그렇게 넘어간 돈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게다가 인제 신혼 때 돈을 줬고 그 돈이 전셋집 구하는 데 쓰였다거나 신혼집을 매수하는 데 쓰였다면 그거를 가지고 채무라고 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는 근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집을 매수했다." 혹은 "전세금을 마련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들 기죽지 말라고 장가 갈 때
지원을 한 건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인제 대여금이라고 하면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주장입니다. "차용증을 지금부터라도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뻔히 보이는 거라서 저는 별로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처갓집으로부터 인제 지원을 받는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아까랑 살짝 다르게 흘러가기도 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인정받고자 부모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거나 하진 않거든요. 일단 최대한 주장을 해 보고 그게 받아들여질지 판단을 받아보는 정도에 그치는데 처갓집에서 사위한테 뭔가 지원을 해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원해 준 돈이 아니라 사위한테 빌려준 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시고자 혹은 사위를 압박해서 재산 분할을 쪼끔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제가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은 행동입니다. 이러면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감정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사건이 많이 꼬여요. 이게 인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본인 주장을 세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를 해서 잘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양보라는 게 어쨌든 감정이 좋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자 법원에서 조정기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조정기를 앞두고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정까지 어차피 회부가 됐으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좀 양보하고 잘 마무리해 보시죠."라고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잘 얘기를 하고 저쪽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줄 생각으로 인제 대비를 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아옵니다. 아니 변호사 선임했는데 왜 법원에서 따로 서류가 날아오지? 이 서류를 뜯어보면 이제 원고가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 혹은 뭐 처형, 처제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아 이러면은 이제 조정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인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거는 빌린 돈이 아닌데 무슨 대여금 반환 청구냐. 그리고 설령 빌렸다고 해도 빌렸다고 하면 이거는 나 혼자 잘 살자고 빌린 게 아닌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러면 이건 채무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나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준 돈도 다 빌려준 돈이다 사실은.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다. 나도 채무로 넣겠다. 그리고 처갓집에서 온 돈도 다 채무로 넣자. 자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우리 남는 게 없다. 나는 그래서 너에게 재산 분할해 줄 게 없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인제 난감해지죠. 게다가 인제 이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대여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최대한 미루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는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돈은 돈대로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실 애초에 이거는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소송할 거리도 아닌데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질질 끌리고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도 또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되고 정말 아찔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맡겨 주시는 분하고 당사자분하고 그분의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딸이 걱정되니까 어딘가에 알아보셔 가지고 홀랑 넘어가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이혼 소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당한 쪽은 물론 인제 소송이 한 건이 두 건이 돼서 피곤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릴 수도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자 판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소장에서 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갓집에서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저에게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압박을 주고 괴롭히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빌미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채무로 인정이 되면 이게 배우자 단독 채무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죠.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처갓집에서 넘어온 돈이 1억 이에요. 그래서 사위가 그 1억 가지고 돈을 불렸어요. 그래서 인제 그 투자해서 이득 본 금액도 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갓집에서 넘어온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그 대여금은 부부 공동의 채무가 돼야 맞겠죠. 왜냐면은 그 대여금 가지고 투자해서 이득 본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여금은 한쪽이 다 책임져라? 이거는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인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여도가 반반이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집에서 넘어온 돈이 1억 인데 이 사람은 왜 절반밖에 책임을 안 지냐. 억울하지 않냐. 우리 집은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다투실 거면 소송을 끝나고 다투세요. 예. 소송 끝나고 청구를 하십시오. 물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건 단순히 사위가 미워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소송해 봤자 인정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결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죠. 게다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잘 살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홀랑 미운 사위 며느리가 가져가게 생겼네? 이렇게 되면 냉정해지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전략을 잃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진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를 냉정하게 따지셔야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무리 사위가 며느리가 밉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개입하시는 일은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혼 소송 중에 이혼 소송과 별개로 사위나 며느리한테 별도의 소송을 하는 거는 피하세요. 진짜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알아서 권할 겁니다. 금전 문제를 본인의 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 이혼 소송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이혼 소송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예,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의뢰인분에게 손해보는 행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